이제 우리 306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을 다가가기 위해서 어제 저하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소득 금액이라는 걸 이제 구했었죠. 그죠? 그럼 자 이제 306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제가 2배 4근 연기라고 말했던 거, 자,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이 소득 금액에서 이제 종합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이 종합 소득 공제가 이제 인적 공제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특별 소득 공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럼 소득 공제는 아직 세율을 부과하기 전인 거예요. 과세 표준 되기 전에 빼주는 거예요. 소득 공제라는 건. 세액 공제는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해 가지고 나온 세금에 빼주는 게 세액 공제고, 소득 공제는 세율을 곱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과세 표준 아래에 또 세액 공제가 있죠. 과세 표준 아래에 306페이지예요. 6페이지. 306. 그럼 특별소득 공제하고 아래 세액 공제에 보면 두 군데 다 보험료나 연금이라는 것들이 적혀 있는데, 자, 특별소득 공제의 보험료 연금은 우리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손도 못 대고 떼이는 거 있죠. 그 돈은 그냥 소득공제, 세율 부과 안 하는 거고, 아래쪽에 세액공제에 있는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이제 자기 연금 계좌 돈 넣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우측에 307페이지에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를 먼저 보면, 자, 기본공제라는 건 얘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돈을 150이다라고 그냥 1년간 계산을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근로소득자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번 돈으로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 부양가족이라는 말은 내가 내 돈으로 같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의 조건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단 생계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더하기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 돼요. 이게 나의 부양가족의 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생계를 같이 해야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나의 지금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범위가 있는데, 자, 여기서 범위를 먼저 보면, 자, 범위가, 자, 본인이 있어요. 자, 본인이 있으면 본인의 배우자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는 수평적 수익적 관계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와 수평적 관계인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의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나의 직계비속,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렇게가, 자, 위쪽 아래는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도 되고 손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수익적 관계들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적 수익적.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하면 여기에서 가지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인, 자, 고모나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 있죠.
이사래. 이모하고 삼촌 섞으니까 이사라 썼는데 이모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조카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나오고 수평적, 수인적 그리고 내 배우자도 똑같이 포함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직계비속이 똑같겠죠. 그런데 또 뭐냐 서로 이혼했던 사람이 같이 합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나이 꼭 친족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나의 기본문제 대상자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직계비속에 배우자가 있어요. 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예외사항이 직계비속이 장애가 있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얘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서 직계비속이 장애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다면 그런데 안 돼요. 이 사람이 있는 건 안 되고 직계비속이 장애가 있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근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는데 내가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배우 우리 며느리죠. 혹은 사위죠. 이 사람들은 나의 기본문제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외 사항이에요. 아들은 기본으로 장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배우자도 무조건 장애가 있어야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평소에는 뭐냐 있다가 뭐 사고 아니면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명인 학교를 가서 이제 배우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두 사람을 우리 집에 내가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장애가 있죠. 그러면 그 며느리도 우리 집에 데리고 살고 전제 조건은 소득 금액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니까 연 100만 원 이하면 정말 거의 안 버는 거예요. 근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더 넘는다는 건 그 사람이 홀로 자기 돈을 벌어서 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양하는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고 말하는 이 금액이 우리 소득 어제 처음 시작했을 때에 종합소득 금액하고 그리고 퇴직소득 금액하고 양도소득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인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합친 게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볼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계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우리 생계를 같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배우자하고 떨어져 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겠죠? 때로는 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든 일반적으로는 같이 살고 싶을 거예요. 때로는 빼고는 그죠? 자, 그럼 이때는 그래서 배우자는 일 때문에 서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직계비속 외국에 아기를 유학 보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뒷바라지? 결론은 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양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또 예외가 요양 목적으로 요양 목적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써먹는 거 주거 형평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직계 전속이나 뭐 이런 분들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거 형평상이란 말이 이거죠.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이 좁아서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렇게 주거 형평상이라고 다 해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자식이 그 부양하시나요? 하면 이 호로 자서 나 그런 몰라 그런 부모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많이 써먹는 게 주거 형용사항이에요. 공제 받을 때만 연락해. 영수증 보내.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계 유무 상관없는데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 볼 때 보면 그래서 자녀가 유학 가 있어요.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그냥 미국에 산대 이민 가 있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전제 조건은 이거죠. 전제 조건은 그럼 이 생계를 함께 하고 그리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전제 조건에서 나이 조건들을 보면 이 기본 공제 대상자들의 나이의 조건은 먼저 배우자는 나이 조건에 제한이 없어요. 소득 금액만 따지면 돼요. 배우자는 왜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잖아. 일단 나는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1억을 벌어도 되는 거예요. 150만 원 빼준다는 거예요.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든 1년에 1억을 벌든 나 하나 150원 되고 플러스 알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들. 내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금액만 보면 되고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자, 이 나이는 만 나이들이에요. 근데 만 나이인데 자, 참고로 세법상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예요. 연도했을 때 나오는 게 만 나이예요. 당해 그냥 연도만 빼고 뭐 생일 지나고 한 건 그 미국 사람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올해가 2021년도죠. 우리 시험 때는 2020년도죠. 그러면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빼면 세법상의 나이가 돼요. 예, 연도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세법상 만 나이예요. 그럼 60세 이상이 돼야 되지. 60세 이하면 나이 조건에서 내가 부양한다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50대 만약 부모님이 있다면 세상에 저희 어머니 50대 때 뛰어다녔어요. 그죠? 어머니 소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것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있어요. 옛날에는 60 넘으면 진짜 할머니였는데 할아버지고 지금은 60 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면 서글프겠죠. 벌써 형님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니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 세상 좀 달라졌죠. 다음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예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나이는 다 저 나이 기준이에요. 그럼 20세 초가 됐으면 지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지가 안 벌어먹고 사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못 받죠. 저 20대 때 뭐냐 1년에 한 2,400씩 벌었어요. 전 노가다하고 알바해서 저 학비도 내야 되고 의세도 내야 되고 지가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다 귀하게 커가지고. 어머니가 더 슬펐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더 슬펐죠. 학비를 못 내줘가지고. 자, 다음 이제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이 두 개 조건 다 20세 이하 이거나 20세 이상이거나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이런 경우들 있죠. 내가 지금 20대인데 그 회사 다니는데 내 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고등학생이고 뭐 이러면 내가 부양한다고 볼 수 있겠죠. 돈 안 벌면.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60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내가 50대인데 형님이 60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데리고 살 수도 있죠. 언니나. 그래서 형제자매도 여기 20세 20세라 적었지. 60세. 죄송해요. 60세 이상 이 두 조건에 넘어. 그렇죠. 20세 넘어간 건 제가 말했죠. 지가 일 안 하는 거라고. 또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의 나이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두 조건에. 근데 이거 말고 우리 그
위탁아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탁아동은 전제 조건이 6개월 이상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나이가 17세 이하예요. 18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거나 17세 이하로 적혀 있을 건데 18세 미만 적혀 있네요. 그럼 17세 이하란 이야기죠.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제가 신도림점에서 저는 옛날에 수업을 할 때 그때 좀 만났어요. 그 부천 쪽으로 가는 오류동인가 가는 길에 고아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 대신 이제 애들을 학교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봐주신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애들이 우리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애가 말 안 들어서 엄마한테 다 말한다 그랬더니 애가 저 엄마 없는데요? 고모랑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애가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이제 해준다고. 그때 제 별명이 삼촌 된 이유가 걔 친구들이 다른 거 배우고 있는데 전부 다 삼촌을 불러가지고 별명이 삼촌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고 애 데리고 부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크진 않지만 150만 원이라도 우리 부양하고 있으니까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특이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니까 나이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나이의 제한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이의 제한을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은 얘는 어느 위치에 배우자는 원래 없으니까 직계 존속이든 직계 비속이든 형제자매든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만 따지는 거예요. 장애 등급이 있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건 아니죠. 잘 버시는 분은 그분이 알아서 버는 거예요. 근데 소득도 없는데 장애 등급이 있으면 내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나이 제한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예, 그렇죠. 이거 없으면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제 친구 중에 제일 먼저 차 뽑은 애가 그 옛날에 소나타라고 그 차를 뽑았었는데 애가 장애 마크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걔가 문장애가 있는지. 그냥 살아요. 부모님 차가 아니고 자기 이름 뽑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처럼 일하고 다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소득이 없는데 장애 등급이 있다면 30대 자녀가 자기가 있어서 집에서 있다 그러면 부양한다 봐줘야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정하는 범위가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150만 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봤을 때 60대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랑 7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랑은 좀 경중이 다르겠죠. 그죠? 또 그냥 일반적인 60세 이상이나 20세 이하인 분을 내가 부양하는 거하고 장애가 있는 이분들을 부양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를 해주는 사람 중에 방금처럼 말했던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에다가 추가공제가 있어요. 자, 이 추가공제는 일단 나한테 적용되는 걸 제외한 두 개는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전제 조건이고 이 사람이 지금 장애가 있으면 200만 원을 추가로 해줄 거예요. 200만 원을 추가로 또 공제를 해줄 거예요. 또 세법상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면 경로 우대로 70세 이상이면은 100만 원을 추가로 또 해줄 거예요. 이건 본인이 70세 이상이라더라도 100만 원 해줄 거고 본인이 장애가 있어도 1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알파는 이제 가족들을 따지는 거고 본인은 그냥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이렇게 있으면 추가로 더 공제해 줄게.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으시면 조금 몸이 불편하시니까 금방 장애 등급 쉽게 받으신 거지 다친 것도 아니신데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러면 이제 그분 댁에 그냥 250만 원은 기본적으로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애까지 받으면 총 하면 450만 원이죠. 급사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그냥 되고 혹은 중환자실에 있으면 장애인 등급 못 받죠. 그럼 병원에서 상시치료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장애 요거 3번이라고 끊어줘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장애 등급 받으러 갈 수가 없잖아. 근데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병원에서 끊어줘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 장애가 있으면 추가로 다 들어가죠 그분들은. 자 그리고 이 추가 문제 이쪽에다 쓸게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데 자 추가 문제에서 자, 본인한테 우리 갑자기 여성이 부녀자 이런 생각.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녀자 공제는 근데 본인에 대한 건데 지금 얘는 본인 건데 본인이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야지 되고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이때 50만 원을 해줘요. 자, 전제 조건은 부녀자니까 일단 여성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여성 근로자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예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크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한 4천 몇백만 원 정도 급여되면 돼요. 그럼 이분이 배우자가 있다는 건 맞벌이 여성을 해주겠다는 거고 또 아래 있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거는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 기본공제 대상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나 동생 데리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50만 원을 더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50만 원.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자 한부모 공제는 당연히 전제 조건이 배우자가 없고 이 상황에서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우리는 한부모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는 100만 원을 해줘요. 100만 원을. 자, 혼자서 남자든 여자든 이건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데는 힘들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자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20몇 살짜리 자녀만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죠. 뭐 어떤 건 20살 넘었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이 사람도 힘든 거잖아. 혼자서 기르되. 그런 경우에 이때는 한부모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상관없는데 이 두 개는 중복이 안 돼요. 중복 적용이 안 되는데 시험 문제에 꼭 적혀 있어요. 세부담 최소화하라고. 그럼 얘는 50만 원, 얘는 100만 원. 그럼 어느 거 받죠?
그렇죠? 그러면 한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돼요. 소득금액이 안 되면 다. 아니 배우자가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거. 맞벌이 부분은 다 되는 거고. 되세요. 아니 배우자 이건 배우자가 있으면 맞벌이 부부잖아. 네, 그건 다 되는 거고 여자면 이거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내 기본문제 대상자가 내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준다는 거예요. 예, 솔로지만 어머니 모시고 있을 수도 있고 동생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서로 조건이 배우자 있다 없다. 근데 없다면 되는 경우 아래 거.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본인 소득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본인 소득 상관없이 그냥 배우자가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해주겠다. 예. 예. 그럼 여기에서 그럼 기준점을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우리 부양 가족들이 사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사망한 당해까지는 가능해요. 사망한 그 해까지는 돼요. 원래 기준은 사망 전날 기준으로 잡는데 시험에서 째째하게 1월 1일이었어서 전날이 12월 30일이라고 안 해준다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그 해까지는 될 거고, 또 장애가 치유가 되면 치유된 당해까지 가능해요. 치유가 된 당해까지는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가 치유되는 해소되는 그 해까지는. 사실 말 안 하려고 하기 재택이 있으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치유됐다 안 됐다 적혀 있을 거니까. 자, 근데 이혼은 이혼 즉시 남이에요. 왜 이혼 즉시 남이면 이제 배우자가 이혼했으면 내 배우자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면 바로 즉시 남이에요. 그럼 이걸 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배우자인데 뒤에 피고에 당연히 이혼함 적혀 있으면 남이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연중에 이혼을 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왜냐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결혼한 사람 올해 받을 수 있거든. 그 이혼을 6월에 했어요. 그 상관없다니까요. 그럼 5월까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남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이 자기 그거거든. 뭐 안타까워요. 남인데. 자,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혼한 순간 그럼 배우자가 없어지죠. 그러면 기본 문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럼 한부모 문제 체크해야 되거든.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니까 남이다 입력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혹시 자녀 중에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나, 소득 없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나 체크해서 있으면 본인 거에 한부모 문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한부모 문제도 자녀가 20세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 문제 대상이라니까. 기본 문제 되려면 이거하고 그리고 앞에 나이 조건하고 이게 다 맞아야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나? 적혀 있네. 자녀가 60세 넘어도 돼요. 아니 자녀가 60세가 넘어도 돼요. 예, 그럼 내가 참 얼마나 씁쓸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20세 이하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60세면 본인은 80세가 넘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훌륭하신 거죠, 그죠? 자, 우리 교재 지금 있는 307페이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인적 공개에 생계 같지 않은 범위 적혀 있는 거 읽어보면 막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말했던 결론적으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생계 유무 따지지 않고, 그리고 요양 목적이나 주거 형평상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거고,
자, 공제 대상 여부에서 예외가 사망한 날 기준하고 장애 치유된 날 다 전일이지만 째짝이 1월 1일 안 할 거니까 그 당일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자녀 세액 공제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원래 과거에는 소득 공제였다가 세액 공제로 빠졌는데 여기에서 내 자녀다라고 체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냥 자녀들이 20세 이하면 자녀세액 공제도 체크가 됐다가 지금은 7세 이상 6세 이하는 안 돼요. 6세 이하를 자녀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이유가 우리 이번 법이 바뀌어서 아동수당이라고 주죠. 아동수당이 더 크잖아. 세액 공제 금액 해봐야 수당이 1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준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 받기 때문에 이제 6세 이하는 안 돼요. 컴퓨터 알아서 체크할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치면. 그리고 우리 출산 입양에 대한 거 있죠. 자, 우리 그거 고스톱 할 때 보면 357 있잖아. 몰라요? 다들. 자, 아무튼 제가 그 말한 거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을 첫째 30, 둘째 50, 셋째 70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몇째 체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출산한 해만. 근데 출산하면 일단 컴퓨터가 예를 들어 올해 20년도 갈 거니까 00년이라고 치면 컴퓨터가 출산이라고 체크 뜨면서 몇째냐고 하라고 뜰 건데 문제는 입양이에요. 입양은 꼭 올해 태어난 애를 입양하는 경우가 아닌 것도 문제 있기 때문에 입양했을 때 또 내가 몇째인가를 봐서 직접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로세액 공제는 우리 그 제가 전에 아니고 어제 일용 근로자 할 때 근로세액 공제 55% 이야기했죠. 그럼 일반 근로자도 130만 원까지는 55%를 또 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13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해주고 초과한 거는 조금 찔끔찔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만 근로세액 공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근로소득자도 계산될 때 우리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아래 쭉 계산이 되어서 나올 건데, 자, 동그라미 4번 이론 목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표준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자, 연말정산을 받잖아. 근데 연말정산 하기 귀찮아요. 그러면 아무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표준 세액 공제로 13만 원 빼줄 거예요. 13만 원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경운 회사 그만두고 나중에 뭐 종합소득신고를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만에서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체크할 때 보면 요즘 전산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내가 입력을 다 해놓고 나서 딱 이제 제출하려고 버튼을 누르는데 창이 떠요. 당신이 신고한 대로 하면 이만큼 세액 공제가 되고 그냥 하면 표준 세액 공제하면 얼마 뜨는데 그래도 할래라고 떠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 말대로 하겠다고 누르면 손해보는 그런 바보짓이죠. 그죠? 요즘 연말정산도 엄청 잘 돼 있어요. 막 입력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창이 떠요. 너 더 입력해봐야지. 뭐 까일 거 없는데 뭐 보험료 100만 원 넘어가면 대서 내려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뭐 더 해봐야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할래?라고 뜨면 사람들 계속 해요. 그게 이제 모르니까 많이 너무 좋은 줄 알고 쓸데없는 짓이죠. 자, 이게 이따 정도까지만 보면,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제 실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급여를 줄 수 있는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컴퓨터를 켜봅시다. 자. 자, 일단 교재는 482페이지로 갑시다. (482페이지)
그리고 우리 컴퓨터 회사는 우리 지금까지 보던 3005번 회사로 들어가고, 자, 이번에 원천징수 탭으로 가서, 자, 우리 세무위급 실기에서는 우리 원천징수 부분은 근로소득 관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기타 퇴직, 뭐 이자 배당, 사업, 그거는 여기 있는 빈칸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건 세무위급에 다 채워지게 될 거고, 이제 세무위급에서 근로소득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거는 얘네들하고, 그리고 얘하고, 시험에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 뭔가를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사람을 등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고, 우리 일당 줄 때도 사람부터 등록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 월급도 똑같이 사람을 등록해야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뭐 나중에 보더라도 메뉴를 클릭을 해보려면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여기 김상곤 씨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이 김상곤 씨 4번하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좀 쳐볼게요. 그럼 4번이 101번이고 김상곤 씨 우리 사장님 이름이에요. 자, 여기까지 쓰시면, 자, 이제 입사 연월일은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시험 연달아 할 때는 중요하진 않겠다. 얘를 써야지 월급이 그 달부터 나와요. 내가 직원 월급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떠. 그러면 입사 안 시킨 거예요. 입사는 월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내국인이다 아니면 외국인이면 국적하고 체류 비자 자격들 있죠. 그런 것들 쓸 거고, 뭐 주민등록번호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적혀 있죠. 지금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가 월급을 줄 때에 그 국외 근로자들한테 제가 100만 원까지 우리 비과세 적용되는 거 해외 파견 근무 이야기한 거 있죠. 그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사원 등록 여기에서 비과세 100만 원 선택해 줘야 돼요. 사원 등록에서. 이건 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도전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사원 등록에서 이 비과세를 집어줘야 급여자료 입력에서 비과세 만든 거에서 비과세가 들어가지, 아니면 비과세가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 그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그 사람한테 그게 근로 항목 자체가 안 뜨게 돼 있어요. 얘를 걸어줘야지 항목이 뜰 거예요. 자, 그래서 국외 근로가 있으면 여기에서 손을 대야 되고, 그 다음이 생산직에 대한 건데, 생산직 연장 근로 비과세는 종종 등장하는데, 뭐 사무직이면 풀하고 돼 있을 건데 생산직이면 열하고 하는 순간 연장 근로에 떠요. 그럼 연장 근로 비과세 대상인지를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그냥 비과세만 무조건 쓸 거야. 써서 여기서 열하고 된 사람은 비과세가 될 거고, 여기에 그냥 체크 안 된 사람은 다 과세로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비과세 두 개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만 쓰는데 과세 비과세를 여기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연장 근로 비과세 적용 대상, 어제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한 게, 생산직 근로자가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 연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 그래야지 연장 근로 비과세 대상이니까 그 대상은 여기에 열하고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사회보험료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나오게 할 건데,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시를 해줄 건데, 자동으로 나오게 할 거면 보수 월액을 써주면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그만두면 퇴직 소득자 중도 퇴사자 정산도 해야 되고 퇴직금 원천징수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첫 시작이 퇴사 연월일을 또 여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자, 그럼 나만 여기에 이건 우리 회사에 나의 정보를 쓰는 건데, 그 다음이 부양가족 명세를 써서 이 사람의 간이세액표에 적용되는 요율하고 다 맞춰지게 여기에 다 정보를 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 문제를 봐도 바로 아래 가족들 있죠. 이걸 보고 바로 여기에 본인에 대해서 뭐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문제 대상자가 있을 때, 혹은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문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을 때, 본인이든 뭐 밑에 있는 직계 가족들이든 70세 이상일 때, 장애가 있을 때, 이건 우리 장애인 등급 상관없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환자실에 있어서 장애인 등급표 3등급 3호라고 발급받는 거, 국가유공자 등의 상해에서 사회능력이 없으신 분들 있죠. 고엽제 때문에 있으시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장애 체크가 될 거고, 이 자녀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여기에 체크가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들어와요. 그리고 출산 자녀 지금 내가 아니니까 나는 여기 들어올 일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적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가족들을 쓰고, 그리고 본인이 세대주다 아니다도 여기에 체크를 할 거예요. 본인이 세대주다 아니다도 여기 아래에서 여기에서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나중에 입력할 때 말할 건데, 뭐 기본 문제가 본인이든 20세 이하든 60세 이상이든 장애인이든 기본 문제 적혀 있는 이 라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부라고 적는 거 아니면 그냥 150만 원이에요. 뭐 쓰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신데 60세가 넘으셨는데 장애가 있대. 그럼 저한테 장애 써야 돼요? 60세 이상 써야 돼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써라 그래요. 어차피 여기에 아무 글자 있던 간에 150만 원이고 여기에 체크해야 200만 원 더해주는 거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글에 막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되면 그 사람한테 적절한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건 여기에다가 쓸 거고, 그리고 추가사항이 있죠. 그럼 추가사항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 중소기업 취업 감면, 지금 현재 최고가 90% 감면해 주죠. 경력단절 여성들하고 최고 우리 90% 해주는데 기간이 5년이죠. 근데 5년인데 5년 기간은 좀 신기하게 써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받잖아요. 그럼 2020년 10월 1일이면 우리가 5년이라고 하면 2025년 9월 30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얘는 10월 1일 날 한다고 해서 10월 달께 적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5년 10월 31일이라고 해서 90% 이렇게 잡을 거예요. 급여서 매번 반영할 거냐, 연말정산에 한 방에 할 거냐는 뭐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5년 최고가 5년간 그리고 90%가 최고 감면해 주는 거, 소득세 감면 시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나 아니면 여기 칸 따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저보다 다 이런 적용해 줄 거예요. 또 우리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율 플러스 마이너스 20% 되죠. 그거 급여병세세에 반영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소득세 적용하는 거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 사항에서부터 자, 이 사람 김상구 씨 거 자, 입력을 이제 같이 보고 할게요. 자, 그럼 482페이지 펴졌죠? 자, 이제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김상곤 씨가 2016년 뭐 3월 15일 생일이고 생산부 과장이네요. 근데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초과 적혀 있죠. 자, 지금 이게 작년 초에 만들어졌겠죠. 작년에는 금액이 2,400만 원이었어요. 2,000만 원이었다가 2,400이었다가 3,000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표현한다고 적어줬는데 갑자기 3,000원으로 빵 뛰어버리는 바람에 2,200이었나? 그랬다가 뛰어버리는 바람에 얘가 지금 되는 사람처럼 되는데 안 된다고 볼게요. 3,000만 원 초과라고 바꾸세요. 이 책 나왔을 때 처음엔 이제 얘가 연장근로 비과세 부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초과 애매한 숫자가 초과 적혀 있잖아. 이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 원이라서. 자, 그리고 뭐 그 외 본인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죠. 그러면 우리 먼저 본인 정보부터 쓸게요. 자, 그럼 본인 입사한 날짜가 2016년 3월 15일이고
나머지는 내국인이니까 쭉 문제 없다가 생산부 직원은 맞으니까 여라고 체크해 놓고 생산부 여기에는 여라고 체크해 놓고 여기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부라고 체크해 놓고 주소는 F2번 눌러서 찾는 게 더 빠르죠. 찾으실 때 이렇게만 쓰세요. 중부대로 띄우고 88.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때도 이게 빨라요. 그리고 얘 선택하면 얘 나오니까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없죠.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자 정보를 먼저 볼게요. 자 지금 2020년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계산할 거예요. 우리 시험도 20년도니까. 자 그럼 본인은 뭐 특이한 거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소득 없대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자녀는 2020년이니까 지금 얘는 17살이죠. 나이에 문제 없고 여기 소득 안 적혀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20살 이하죠. 17이면. 자녀 김규민은 7살이죠. 자 나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 치면 나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된다 안 된다 나이 바로 말하려고 이야기한 거고 그럼 초등학생이고 문제 없으니까 기본문제 대상 되고 아버지 김준우는 48년생이시죠. 그러면 몇 살이죠? 72세죠. 그러면 경로자도 되실 거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도 되실 거고 소득 없으니까 확실히 되겠네. 소득 있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거. 기본 전제 조건은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거야. 가족들이. 그럼 전부 다 되시는 분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본인은 특이한 거 없으니까 항상 본인 걸 먼저 체크하세요. 본인 거는 시험 때 이런 표가 아니고 지문에 본인 거에 대한 정보가 한 번씩 적혀 있어요. 그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본인 거 체크하시고 자 이제 아래 내려와서 연말관계가 있죠. 자 연말관계는 하는 방법이 두 가지. F2번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 F2번 눌러서 뭐 3번 배우자다. 지금 이제 아래 배우자 쓸 거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래 보시면 여기 보이죠? 번호 대놓고 적어놨죠? 그래서 그냥 3번 누르셔도 돼요. 숫자 3번이라고 그냥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F2번 눌러서 배우자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다음 허지연 다음 내국인이고 1번 주민등록번호 8006122122 자 지금 제가 이 앞에 어디에 글자 적혀있던 신경 안 써도 돼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푸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이제 생뚱맞은 거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걸려 있다면 그냥 뭐 배우자한테 장애가 있어. 배우자 해도 되고 장애가 써도 되고 상관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150만 원짜리예요. 여기 적혀 있는 건 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지금은 저희는 대상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배우자밖에 없죠. 배우자 그냥 엔터 치고 특이한 상황 없으면 쭉 엔터 치고 넘어가면 돼요. 위탁관계는 안 써도 돼요. 이건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이제 자면 직계비속이죠. 자 직계비속에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4번하고 5번. 그죠? 근데 여기 화면에 적혀 있는 걸로 보면 4번은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도 당연히 직계비속이에요. 그런데 5번 직계비속은 4번 제외 적혀 있잖아요. 그죠? 4제외 적혀 있죠. 우리는 직계비속 하시면 그냥 4번 쓰시면 되고 5번은 내 자녀가 장애가 있고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장애 있을 때 그 며느리나 사위를 5번 쓰는 거예요. 4번 제외. 그러면 그냥 우리 자녀들은 4번 쓰시는 거예요. 직계존속은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은 구분하지만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는 구분 안 해요. 우리 처제, 처남, 뭐 도련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죠. 가족들 수평적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그럼 지금 김나영은 4번. 김나영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03101941234228. 그러니까 알아서 일단 나이에 문제 없으니까 나이가 조건이 안 되면 기본 문제 V라고 먼저 딱 뜨고 시작해요. 그럼 얘는 자녀도 7세 이상 20세 이하 되니까 체크되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음 또 4번 자녀 김규민 내국인이고 13120635648880 딱 7세라서 얘가 되는 거고. 다음 이제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부죠. 그럼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선택하고 김준은 4806241342-729. 자,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70세가 넘으셨으니까 일단 경로우대는 들어가 있죠. 그럼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시니까 1번 여기에서 장애인에서 1번 선택하고 엔터 치면 부양가족 명세가 끝난 거예요. 크게 어렵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장애인복지법이냐 국가유공자냐 중증화자냐. 이게 장애인 몇 호 할 때에 얘가 1호예요. 얘가 3호고 원래. 그 등급표가 아니라 자기들 서식에 적혀 있는 호수가 있어요. 자, 그 아래도 적혀 있었죠. 자, 이제 다음 우리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장종민. 자, 먼저 이 사람 보면 총무과 대리고 내국인이고 거주자고 뭐 본인이 대학생인 건 뭐 신경 안 써요. 그럼 본인에 대해서는 진짜 특이사항이 없죠. 그럼 일단 본인 첫 우리 사원 등록 화면을 먼저 기본사항부터 쓸게요. 102번 장종민 881020-133-5264 입사는 2018년 5월 6일. 자, 다 특이한 게 없고 주소만 쓰면 되겠네. 주소 문화로 229.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입력은 끝났어요. 자, 입력 되셨나요? 자, 이제 부양가족 탭 가고 이제 내용부터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자, 본인은 특이사항이 없었고, 자, 배우자 박순옥은 근로소득 금액이 1600, 근로소득 금액이 1600이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은 안 될 거고,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대놨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 자, 제가 맞아 오늘 그 말을 안 했네. 소득 금액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지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500만 원만 있으면, 어제 말했던 총급여 500만 원만 있으면 그건 소득이 없는 걸로 봐줄 거니까 기본문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로소득급여 1600이면 뭐 아예 대상 아니니까. 자, 장대성은 당해년도 출산, 뭐 올해 태어난 거 이따가 체크하면 되고. 제 형제자매죠. 동생은 우리 실제 부양하고 있고 대학생이고, 근데 나이가 20살 넘어서 입력하면 안 될 거예요. 23살이라서 기본문제 대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왜 다 입력하냐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부할 건데, 월요일 하려나 보면 얘 대학비 학비를 내가 대주잖아요. 그러면 얘 대학비에 대해서 내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거면 여기에 집어넣고 기본공제 안 된다라고 부라고 쓰는 거지, 여기에 나의 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속에는 있다라고 집어넣어둬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항목별 공제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근데 그냥 얘가 해도 내가 대줬다고 해서 쓰죠. 주민등록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 올리면 돼요. 카드로 하지 말라 그래요.
뭐가? 교육비인데 그 나중에 공부할 거야.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만 없으면 돼. 대학생 때문에 그런 거 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비가 대학생 때 많이 들어가지 뭐 초딩 때, 중딩 때 안 돼요. 카드 학비 대학교 등록금 카드 해주나? 안 해줄걸요. 자, 다음 이제 장인. 장인은 올해 사망하셨네. 그럼 사망한 올해까지는 되죠. 다음 장모 류경미. 자, 1년 근로소득이 있대요. 소득 금액 얼마죠? 자, 이제 아니 근데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하면서 기억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기억할 거예요.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소득 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볼 때마다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이제 기억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럼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럼 분리과세라는 건 소득 금액이 안 들어도 빼버린다는 거니까 소득이 없죠. 장모는. 그럼 나이만 문제 없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배우자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입력하다가 나이 안 되면 알아서 부 나올 거니까 뭐 소득에 문제 있고 한 사람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 입력해 볼게요. 자, 연말관계에서 첫 번째 배우자죠. 자, 배우자는 3번 성명 박순옥, 주민등록번호 8902112124-232. 자, 배우자는 지금 소득 금액이 너무 많아서 안 되죠. 그럼 여기서 그냥 부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뒤에 되는 건 전부 다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추가 문제는 기본 문제 대상자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련 없이 쫙 넘어가면 돼요. 다음으로. 다음 자, 그럼 4번 직계비속 장대성 20061234568554. 자, 올해 태어났고 진짜 첫째가 맞죠? 지금 다른 자녀 없으니까 그럼 출산 일량에도 그대로 첫째로 두면 돼요. 다음 제가 형제자매죠. 그럼 6번 형제자매 장형석 971110-1322-217. 자, 나이가 23세라서 나이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본 문제는. 기본 문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비가 중요하지. 자, 다음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죠. 본인의 직계존속 1번, 배우자는 2번. 직계존속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2번. 박한길 주민등록번호 60세 넘으셨고 올해 사망한 올해까지는 되시니까 이렇게 쓰고 다음 또 장모도 2번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류경미 5606132524-423. 우리 장모도 1년 근로소득만 있어서 분리과세를 시켜서 우린 문제가 될 게 없죠.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얘는 끝. 자, 이제 다음 3번 자, 남춘기 씨 먼저 쓰면 자, 생산부 데리고 자, 이 사람도 전년도 1900, 2500 적혀 있는데 3천만 원 초과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표현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생산직은 맞는데 얘는 3천만 원 초과라서 안 된다 표현하는 걸 시기적으로 안 맞은 거고
그럼 그 외에는 또 남충길 씨 본인에 대해서 우리 상원 등록의 기본 정보 사항에는 특이한 점 없죠? 그럼 먼저 기본 사항부터 쓰고, 자, 그럼 103번. 자, 본인 남충길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18년 7월 15일. 자, 입사일자 꼭 챙기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로 월급 주는데 사람 안 뜨면 입사일자 안 쓴 거예요. 자, 다음 주소는 세터로 70-1. 주소 안 맞죠? 신경 쓰지 맙시다. 뭐 잘못 썼나 틀려졌든지 하는데, 얘가 전라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우린 상관없으니까. 근데 시무에서도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왜 이거 쓸까요? 이 직원의 납세지가 이걸로 정해지거든. 소득세의 납세지가. 그래서 다 모든 소득할 때 그 사람 주소를 다 써줘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여기 생산직만 요거 연장근로는 아니니까 부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되죠. 자, 그럼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이제 본인의 가족들을 보면, 자, 이번에 남충길 본인이 장애가 있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네요. 본인 거 체크하고, 다음 배우자 김사랑이 있는데 올해 2020년 11월 30일 날 이혼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죠. 이혼하면 즉시 남남. 그럼 그 다음 뭐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기본문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지 봐야지. 한모모 문제 되는지. 이건 아예 안 되는 사람이 남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딱 보니 아래 자가 있는데 남동수고 9살이고 초등학생이면 기본문제 대상 직계비속이죠. 그러면 20세 이하의 소득 없는 자녀잖아요. 그럼 한부모 공제도 되는 거예요. 본인 한부모 공제. 그리고 아버지는 뭐 58년생이신데 소득 없어요. 그럼 이제 세 명이서, 자, 남충길 씨의 본인이 지금 한부모 공제도 되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김사랑은 아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번에서 자, 남동수 111014 3264 341. 특별한 문제 없고, 다음 1번 아버지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남대한 580614 112 8415. 아버지도 60세 넘으셨고. 이렇게 하면, 자, 남충길 씨도 입력이 되었죠. 이건 본인한테 뭐가 막 있네요. 자, 다음 찰스 오른쪽에 자료 4번. 자, 외국 사람이다, 그죠? 국적이 필리핀이고 생산직 사원이고 체류 자격이 제조업이고 외국인 등록번호고, 자녀들 보니까 다 배우자도 그렇고 5번, 6번, 7번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죠. 그러면 다 외국인 등록번호네요. 그리고 배우자는 총급여가 500만 원만 있으니까, 그럼 총 월급만 500만 원 있으면 소득 없는 걸로. 그러면 전부 다 기본문제 대상도 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원 등록부터 우리 부양가족까지 그냥 쭉 입력만 다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자 104번 찰스 2번 외국인 등록번호 2번 890913 5132 791. 자, 입사는 2020년 1월 3일 외국인이고 2번.
국적은 F2번 눌러서 필리핀이라고 치면 PH 뜨고, 다음 체류 자격은 F2번 눌러서 제조라고 치시면 제조 보이는데 E91이라고 문제 있네요. 자, 그리고 주민 구분도 우리 외국인 등록번호고, 그리고 이 사람 거주자라고 적혀 있고, 이건 해외 근로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파견자 아니고. 자, 그러면 주소는 종로 241-1. 네? 아, 생산직이구나. 아, 그렇네요. 생산직의 여.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 직장연도 급여를 모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총급여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면 여가 돼요. 일단 직장연도권은 안 체크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 다녀서 생산직으로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으면 적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조건 다 안 적어놨죠. 근데 나중에 급여에서 반영되는 거 한번 보게 우리의 답 그림 보면 아마 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그냥 여라고 한번 체크해 놓고 나중에 급여 자료 입력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사실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 그래, 풀어놔도 되고 열어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어차피 나중에 결정세에 갈 때 다 결정나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한 건데, 자, 지금 우리 한 것 가지고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 원래 이건 연말정산 문제랑 섞여 있는 게 많이 나오지, 얘만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급여 자료 입력이냐 얘만 단독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양가족 명세 기출 문제로 얘가 단독으로 5점짜리로 나온 걸 보면, 자, 514페이지로 가시고 예? 아, 잠깐만. 맞다. 죄송해요. 나 정신 졸랐다. 이 부양가족도 안 하고 오죠? 미안해요. 내가 왜 금요일이라 오늘 할 거 없는데 한가한데 우리 천천히 갈까요? 자, 죄송해요. 자, 배우자 에띠 외국인이고 외국인 등록번호 900523-62222 500만 원이라서 되는 거였고, 다음 4번 자녀 띠아르 외국인이고 외국인 등록번호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입력하시고 제가 페이지 좀 찾을게요. 자, 교재를 514페이지로 가시고 274번 회사로. 자, 되셨죠? 자, 아래쪽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직원 한마음 여성 하는 순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부녀자인지 뭐 이런 거 체크해야 되니까. 자, 세대주고 입사일자 2019년 4월 1일 국내 근무 사원 등록하고 한마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자, 그럼 먼저 본인에 대해서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연간 1,900이 2,9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종합소득 금액은 3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치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네. 근데 올해 죽었네. 사망이네. 하지만 사망한 해까지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되고 배우자는 일용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니까 소득 금액이 없죠. 그죠? 그러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유지인 어머니에 대해서 자, 이 부분부터 볼게요. 자, 복권 당첨 소득이 있어요. 자, 그럼 소득 금액이 있나요? 없죠. 자, 얘도 이제 기억할게요. 일용 근로소득과 함께 세트로 기억할게.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는 건 소득 금액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 그랬죠. 소득에서 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소득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거 여보가 미국에 거주한대. 직계 존속인데 요양 목적이나 주거 형편상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죠. 미국 거주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소득은 문제가 없는데 동거 여부 때문에. 그럼 딸이 있어요. 딸은 소득 없고 일본 유학 중이에요. 직계 비속은 유학 보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 보냈다면 다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거 유무 신경 안 쓰니까 자녀는 상관없고 나이만 따질 건데 그럼 소득 없으니까 16살이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딸은 될 거고 아들은 뭐 12살이고 동거하고 소득 없으니까 문제 없고 언니가 있어요. 언니 동거하고 있고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면 딱 100만 원이니까 소득은 문제 없죠. 100만 원까지. 제가 종합소득금액하고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 원. 뭐 이것만 100만 원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나이가 69년생이시니까 나이가 20세는 넘었는데 60세는 안 넘었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럼 뭐 본인 및 부양가족 위 소득이 전부고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곳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사원 등록을 하고 하라고 코드 번호하고 알려주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사원 등록으로 가서 이제 아래 칸에 105번 우리 문제에 적혀 있어요. 한마음 주민등록번호고 자, 주민등록번호는 표에 보시면 730630 2434567 입사는 또 문제 있는데 2019년 4월 1일 날 자, 내국인이고 자, 여기에서는 더 이상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죠? 기본사항에서는 더 이상 특이사항 없이 입사일까지만 쓰면 더 이상 특이한 점이 없고 주소도 없고 뭐 다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자, 한마음 본인이 부녀자 공제가 됐죠. 그래서 1번 부녀자 공제 됐고 다음 이제 김태우 배우자는 올해까지는 되는 거였으니까 일용근로소득만 있어서 김태우 72042014345567 배우자는 축되고 다음 어머니 1번 유지인 내국인이고 1번
주민등록번호 480730-244-5678. 뭐 나이하고는 다 문제 없지만 어머니는 미국 거주라서 0번 부. 다음 김성유 딸, 우린 4번 직계비소. 공사 0805-4123-456. 딸은 일본 유학 중이지만 직계비속이라서 동거 유무를 안 따지니까 문제가 없고. 다음 또 아들이니까 4번 직계비소. 김호식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특이사항 없고. 다음 언니는 형제자매 6번 한다정. 나이가 51세라서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 언니도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예. 그럼 아예 입력 안 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수평적, 수직적 관계자들 다 써서 부라고 해야 나중에 어머니가 국내 의료비라든지 이런 건 나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거든. 예. 언니에 대해서 나중에 뭔 일이 있을지는 모르죠. 그죠? 왜냐면 언니가 소득은 없잖아요. 그러면 기부금도 될 거고, 뭐 교육비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고, 내가 될 거고 있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조금 뒤쪽 가서 614페이지로 갑시다. 자, 614페이지에 회사는 284. (614페이지에) 284번 문경전자. 자, 하셨죠?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이번에도 여성이다. 그죠? 자, 그리고 국내 근무고. 앞에랑 문제 스타일 엄청 비슷하다. 그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앞에처럼 그런 생각할까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여부에 부로 표시할 것이 적혀있죠. 자, 그럼 이제 김미소 본인 여성인데 연간 청구비가 2,850. 문제 없죠? 그래서 본인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다음 박재민 배우자는 사업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죠. 그래 1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안 되고. 자, 김성호 유미영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는 뒤에 볼 것 없이 눈에 얘가 띄죠. 영국 거주. 특별한 내용 이유가 없이 외국에 같이 안 산다고 되면 그냥 안 되는 거고. 다음 딸 박예설은 17살이고 미국 유학이고 뭐 특별한 거 없다. 그죠? 직계비속 상관없으니까 딸은 되겠네요. 자, 박호식 아들은 동거하고 소득이 없고, 언니 동거고 퇴직 소득금액 100만 원. 앞에 본 거랑 너무 비슷하죠? 자, 페이지 잘못 잡았나 봐요. 우리 딴 거 봅시다. 587페이지로 갈게요. 우연히 얘네들 그대로 재탕하는 거 우리한테 딱 걸린 것 같아. 그죠?
281번. 회사는 281번. 자, 원래 부양가족 명세 문제 엄청 많아요. 근데 얘만 단독으로 있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지. 연말정산 문제랑 섞어서 나오는 거 꽤 많아요. 자, 우리 지금 얘가 나오는 자리가 급여자를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야 될 자리에 시험에 나와요? 나오죠. 10점짜리예요. 여기 15점, 연말정산만 10점? 아니. 연말정산 10점, 얘가 5점. 아니, 그건 전체고. 그래서 전체고. 예. 자, 도봉산업으로 들어가셨죠? 자, 문제 볼게요. 자, 예, 81. 두 번째 거죠? 예. 자, 1번. 다음은 생산직 직원 신나라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신나라 씨를 사원 등록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불호 표시하시오. 자, 첫 번째 본인 신나라는 뭐 세대주고 특이사항이 없어요. 남자예요. 그러면 뭐 부자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배우자는 오연지는 복권 당첨금이 1억이 있어요. 되나요? 돼요. 그렇죠.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면 분리과세 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죠.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죠. 자, 다음 본인의 어머니가 있는데 자, 총급여가 300이고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에요. 자, 그럼 되나요? 자,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죠. 총급여만 되면은 있으면 500만 원인데 다른 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70만 원 기억해 두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70만 원이 소득공제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죠? 자, 70이 공제면 30이 소득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300만 원에 30%면 90만 원이죠.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인데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면 합치면 110만 원이네. 그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 걸려서 어머니는 안 되겠네요. 지금 소득 금액이 합치니까 왜 안 되는지 이해가시죠? 이거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 근로소득에 타소득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는 70%가 근로소득 공제예요. 70%가. 그러면 지금 총급여가 근로소득이죠. 그러면 이 총급여가 총급여가 지금 3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00만 원은 빼기 근로소득 공제할 건데 그럼 37, 20이라면 2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가 70%면 지금 제가 표현할 때 근로소득 공제가 70%라는 말은 곧 근로소득 금액이 30%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차피 얘 하면 90만 원이니까.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괜히 저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거 210만 원 계산해 놓고 여기에 210만 원 뺀 게 90이다 하는 것보다 그냥 얘 70% 뺀다 그러면 반대인 30%를 곱해버리면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죠.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 있으니까 그럼 합치면 110만 원이라서 100만 원 초과됐죠. 그래서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동생은 장애가 있고 퇴직 소득 금액이 있어요. 4천만 원이. 자, 동생 되나요? 자, 이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장애든 뭐든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소득이 있으면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올해만 안 되겠죠. 그죠? 뭐 내년에 또 딴 일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면 어떻게든 퇴직 소득 금액 때문에 동생 안 되는 거고 어머니도 금액 때문에 안 됐고 자 자녀 신아름은 딱 20살인데 일용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어요. 되나요? 그죠?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다음 자녀 심부름은 올해 태어났네요. 그래서 둘째다라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해 봅시다. 사원 등록에서 201번 신나라 (77042012345667) 입사는 2020년 8월 1일 이렇게만 입력하래요. 더 이상 말고 그죠?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자 본인은 남자고 특이한 점이 없었어요. 본인에 대해서는 자 그럼 3번 배우자 3번 오연지 내국인이고 7703202951 자 배우자는 복권당첨금 분리과세라서 되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자 본인의 어머니 1번 직계존속 1번 직계존속 박순래 자 어머니는 5012282346 어머니는 소득금액이 110만 원이라서 안 되시는 거였고 다음 동생 형제자매 6번 신기해 8011242514 뭐 장애가 있어도 퇴직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녀 4번 직계비속 신아름 0005084145 일용근로소득 금액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문제없는 거였고 4번 또 자녀 심보름 200120466515 자 올해 태어났는데 자 항상 원래 첫 번째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둘째니까 2번 둘째 자 그리고 지금 문제도 세대주 적혀 있는데 만약에 세대주 아니면 세대원 적혀 있으면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시겠죠? 뭐 입력하되 하라고 적혀 있는데 맞네. 뭐 있으면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는 게 얘 5점이죠? 얘 전부 다 점수가 있어요. 한 개당 0.1씩.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었죠. 소득세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수업 한번 듣고 내가 아는 양 있는 대로 다 쓰면 반점 이상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표 입력이 망가지면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찝찝한 거지 몰라서. 뭐 하나 틀렸어요. 점수 빠져봐야 1.2점밖에 안 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 안 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게 써서 왜냐면 작은 게 모여서 크게 될 수 있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데 막 시험 다가왔을 때 이거 보고 있는 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저도 방금 감점 당했겠네. 만약 점수 있다면 생산 직원인데 제가 체크 못했네요.